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의 어리석은 망상. 2. 영국의 갑작스러운 결정. 3. KF-21의 양산계획.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F-21 시제기가 연속된 시험 비행을 성공리에 마치면서 성능과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으며 곧 복잡한 기체인 4호기의 시험 비행도 시작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영국의 국방 전문 매체가 자국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협력해야 할 국가로 한국을 지목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계산한 예산보다 템페스트 개발 비용이 더 비쌀 거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발 비용이 전투기 가격을 올려 차후 수출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로 공개된 KF-21 네이비와 중앙모드. 앞으로 우리나라가 개발할 차세대 무기 체계들을 차례차례 소개한 후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와 달리 진정한 무기 독자 개발 강대국으로 등극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즉, 모든 무기 체계들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소수의 엘리트 국가 그룹에 한국이 속하게 되었으며 현재 전투기 개발과 동시에 글로벌 수출 활로를 넓혀 나가고 있어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국방 전문 매체의 말대로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이 문제가 될 것을 파악한 영국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일본, 영국, 이탈리아 3개국 기업이 합작법인인 JV를 만들어 영국에 본사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가 영국에 본사를 두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은 영국의 법인세율이 낮아 전투기 개발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수출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정부는 크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일본 정부 관계자는 본사 기능을 가진 영국이 개발의 중심을 담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일본 주도 개발이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밝혔습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앞으로 협력을 외치며 뒤로는 각국의 주권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일본 네티즌들은 영국의 일방적인 행보와 한국이 거론되었다는 사실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한 네티즌은 6세대 F3 전투기는 일본, 영국, 이탈리아의 공동 개발작이며 한국의 KF-21이 실용화된다 하더라도 4.5세대 전투기일 뿐이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한국이 튀어나와 자신들의 밥그릇을 가져가려는 걸로 비친 겁니다. 실제로 영국의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의 KF-21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제 전문 조종사 양성기관의 영국 조종사들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실제 환경과 비슷하게 구현한 KF-21 전투기의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에 탑승해보기도 했으며 KF-21의 시험 비행을 참관해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KF-21 전투기에 대해서 한국의 항공 기술력 수준은 국제적으로 봐도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은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 방산 수출 국가 5위를 기록하면서 아시아의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작년 한 해 한국의 방산 수출이 9위로 급성장하여 중국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방산 수출 성장은 부진하고 있으나 한국의 성장력은 올해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에 중국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방산 시장에서의 아시아 1위 타이틀을 한국에 뺏길 판입니다. 특히나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2022년 글로벌 혁신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32개국 중 종합 6위로 아시아 지역에선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자칭 아시아의 중심이라 말하는 중국이 세계 모든 지표에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산산업이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으로 성장한다면 한국이 모든 지표에서 아시아 최고 순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적인 성장을 위해선 우리 KF-21 보람의 개발 성공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6세대가 개발되는 상황에 무슨 4.5세대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6세대 전투기는 아직 컨셉도 제대로 잡히지 않은 허상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유인 전투기로서는 5세대가 마지막이며 6세대는 현재로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영국과 생뚱맞은 일본의 연합인 템페스트도 개발비 책정만 해도 몇십 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컨셉 또한 불분명한 공상과 컨셉의 전투기로 현재까지는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고성능 전투기를 가질 수 없는 나라들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전천 후 경공격기인 FAU-10으로 모이고 있는 만큼 KF-21 보람의 시장성은 매우 크다고 보고 있으며 KF-21의 가격만 800억으로 책정할 시 대한민국 노후 전투기 교체분만
120대에서 200대로 예측되는 만큼 사실상 10조에서 최대 20조에 달하는 수주 잔액을 올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이 수치는 회사의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도 남는 수치입니다. 항공기는 한번 개발이 되면 아주 오랜 기간 실비행을 하면서도 개량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보통 30년에서 40년을 실전 배치하게 그 긴 기간 동안 시대에 맞게 성능을 높이게 되죠. F-35도 현재 잦은 결함으로 개량을 이어가고 있으며 보잉의 737과 에어버스 A320 기종은 세대를 넘나들었죠. 그래서 현재의 5세대 전투기는 현재로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이며 6세대 등장까지 향후 30년가량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전투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5세대 Z 전투기의 정확한 특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일단은 F-22와 F-35를 생산한 록히드 마틴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고기동성 기체, 저피탄 지역 레이더, 항공전자 기술, 통합된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전방향 스텔스 성능과 같은 기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기술은 향후 블록 단계를 거쳐 우리 KF-21 보라매에 탑재될 예정이고 특히 아시즈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대부분의 5세대 전투기는 아시즈인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해 기체 외형에 변화를 주어 전방에서 들어오는 레이더파를 일정한 각도로 반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잘 알려졌듯이 높은 아시즈를 만드는 각진 외형을 없애기 위해 모든 폭탄은 내부로 들어가도록 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5세대 전투기에는 공통 프로세서를 사용해 모든 센서를 직접 제어하고 조종사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단위 전투기에서뿐만 아니라 현대 간 정보 교환, 심지어는 네트워크 체계로 전 세계의 정보가 연결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능 향상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5세대 전투기의 항공전자 및 소프트웨어를 4세대 전투기에 추가하는 경우 동상 4.5세대라 부르며 그렇게 개조된 전투기는 거의 5세대 전투기의 반값에 5세대 전투기의 90%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KF-21 보라매가 이 같은 경우의 셈이죠. 사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본다면 KF-X 전투기 개발 사업은 미래의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해결해줄 최고의 선택이었고 가장 핵심적인 무기체계로 등극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는 절대로 부정하지 못할 분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4.5세대인 보라매가 점진적 진화를 위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항공기 개발자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노력하는 중입니다. 미국의 2번이나 핵을 맞은 결론은 모자랐던 걸까요? 전범국인 일본이 다시금 전쟁에 대한 야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매년 100조를 투자해 세계 3위의 군사 강국이 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군대로 비상하려던 일본 자위대가 한편의 짧은 동영상에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수천억 원을 들인 자위대의 프로젝트가 사실 첫 단추부터 잘못 되어졌다는 게 드러난 건데요. 반면 일본과 다르게 자체 개발로 노선에 들었던 한국의 선택이 결국엔 옳았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일본의 망상이 실현되긴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NS에 충격적인 사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다름 아닌 세계 최강의 스텔스기라 불리는 F-35B 전투기가 수직이 착륙 도중 착륙에 실패하는 장면이 포착된 건데요. 속력을 줄이며 지면에 안착하려 했지만 엔진이 정지되지 않아 다시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기술을 바닥에 처박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직후 파일럿은 긴급 탈출에 성공해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한 대에 1,100억 원에 달하는 전투기가 착륙하다가 추락해버린 없는 상황이었죠. 현재 정확한 추락 원인을 조사 중이나 F-35B의 고질적인 기체 결함 문제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도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 기지에서 F-35B 전투기의 랜딩 기어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기체를 견인하는 도중 F-35B의 랜딩 기어가 오작동들을 일으켜 기술을 그대로 바닥에 처박게 된 것이었죠. F-35B에 잇따른 사고 소식에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다름 아닌 일본 자위대입니다. 전범국인 주제에 뻔뻔하게 군사력 증강에 나선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 80년 만에 항공모함을 건조하며 다시금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부활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쟁 가능 국가가 됐음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국가 안보 전략을 전면 개정하면서 기존의 최소한의 방어 원칙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반격 능력을 명시하면서 적의 본토까지 타격하는 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는 전후 75년간 유지되온 평화헌법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대규모 군비 증강에 나선 일본은 향후 2027년까지
세계 3위의 군사대국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 영토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괴뢰 정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우리 허락 없이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무단으로 공격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이죠. 그러나 일본 방위성은 북한에 대한 반격을 두고 반격 능력 행사는 일본의 자위권 행사로 다른 나라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가지고 있는 영유권을 부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언입니다. 일본의 무도한 전쟁 야욕은 동북아시아에 또다시 전란의 불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군사 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일본이 가장 먼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항모전단의 재건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기존 헬리콥터 모함으로 건조되었던 일본의 이즈모급 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장하고 좁은 갑판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F-35B를 함재기로 선택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초기 경항모 계획과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일본 방위성은 이즈모함의 함재기로 운용할 F-35B 42대를 구매하는 계약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항공모함으로의 개조가 완료된 이즈모함에 대한 F-35B 운용 적합성 시험을 위해 일본 주둔 미 해병대에 F-35B가 이즈모함에 착함하는 훈련까지 실시되었죠. 이렇게 F-35B 대량 도입을 통해 본격적인 일본 항모전단 구축을 위한 계획이 진행 중이었는데 연달은 사고 소식으로 일본 정부의 속이 뒤들리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본은 F-35 전투기를 이렇게 대량으로 도입할 의도가 없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집권해 있던 당시 미 무역 불균형 해소 및 국방비 상승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본의 F-15J를 정부 F-35B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F-35가 명성과는 다르게 심각한 결항상품이라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F-35를 도입하면서 거액의 웃돈을 주고 면허 생산권까지 받아낸 일본이지만 지금은 쓰린 속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 F-35 생산 거점이란 타이틀이 아무런 이득도 없는 껍데기라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F-35의 추가 도입을 결정하면서 자국 내 조립을 모두 철회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이는 F-35의 일본 내 생산이 자국 산업엔 도움도 안 되면서 미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비용만 증가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F-35 1대를 미국에서 도입하는데 1,000억 원 정도가 드는 반면 일본에서 생산하는 비용은 무려 1,500억 원에 달합니다. 한 F-35 제조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에서 F-35를 제조하는 공정은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거나 다름없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부품을 가져다가 일본에서 조립만 진행하는 것으로 일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기존의 면허 생산 방식은 점진적으로 기체 부품을 자국산 부품으로 교체하면서 이를 통해 개발 노하우와 발전된 항공 기술을 얻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번 F-35 면허 생산에서는 미국이 일본에 어떠한 기술 이전도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본 정부가 미국 국방부의 F-35 공동개발국으로 승격시켜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었으나 미국은 일본을 좋은 시장성을 가진 고객이지 대등한 입장의 사업 파트너로 보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F-35 기체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F-35B 도입을 보류한 한국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항모 도입을 추진하던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함재기로 F-35B를 대량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항모 사업의 타당성 문제와 KF-21 보라매우 성공적인 개발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면서 F-35B 도입은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KF-21 보라매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전투기 완성도가 상상 이상으로 뛰어나 이를 함재기로 사용하는 중형항모를 건조하자는 계획안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함재기 국내 연구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영역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최근 충분히 항공모함 함재기를 국내 개발할 수 있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F-35B를 이용한 경항모 계획보다 KF-21을 함재기로 사용하는 중형항모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하는데요. 연구에서는 F-35B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문제점으로 수직이 착륙기라는 특성상
무장과 연료 탑재량이 기존의 F-35A보다 훨씬 적으면서 개발과 정비가 대가다롭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F-35 전투기에 강력한 기술 보안을 설정해두고 있어 우리 마음대로 정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F-35B 전투기를 창정비하려 해도 호주나 일본으로 보내야 하게 됩니다. 또한 항공모함의 핵심 시설인 비행 브리핑실, 무장 탑재실, 정비실 등의 공간이 특별 보안구역으로 설정되어 우리 군이 마음대로 항모를 운영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거기에 기체의 무장을 마음대로 장착할 선택권조차 없어 작전 능력에도 제한이 걸리게 되죠. 한 대에 1,000억 원이 넘는 전투기를 도입해놓고 그 기능을 전부 활용할 수도 없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반면 우리 기술로 제작된 KF-21N은 운용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개발 중인 최신 미사일들을 마음대로 인티하여 사용할 수 있어 전망이 더욱 밝은 상황인데요. 지난 12일 방위사업청은 2028년까지 1,900억 원을 투입해 KF-21 전투기의 핵심 무장이 될 한국형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의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천룡이라 이름 붙여진 이 미사일은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적의 핵심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작년 말까지 진행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탐색 개발을 통해 기술 개발의 성공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미사일을 통해 향후 KF-21의 대함 능력까지 갖추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기술로 탄생할 KF-21에는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무장이 탑재되어 온전히 자주적인 무기로서 우리 영토를 지키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인류사의 남을 만행을 저지른 일본 제국주의가 다시금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만이 보유한 신기록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와 치룬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청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 전쟁까지 모두 선전포고 없이 일본의 기습으로 시작된 전쟁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의 없는 일본이 다시 한국의 뒤통수를 치겠다고 해도 놀랄만한 일은 아닐 것 같네요.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일본 방문을 취소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카타르에서 목격됐습니다. 여기에 일본 방문 취소를 빈살만 왕세자가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은 기상이 걸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카타르에서 에너지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일본을 일부러 무시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중동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이 국제 정세에서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155억 원에 달하는 선물을 안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관심이 있는 것에는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과거와 다르게 일본이 아닌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사우디는 네옴시티 외에 빈살만 왕세자가 새롭게 추진하는 신사업에서 한국과의 역대급 협력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일본 방문이 취소된 직후 일본 언론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양측이 이렇다 할 취소 사유를 밝히지 않은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식당도 당일 취소는 위약금을 무는데 왜 정부는 아무 설명도 없느냐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애초 빈살만 왕세자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일본 총리와 20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육아 안정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인 18일 빈살만 왕세자와 그의 사절단은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일본은 빈살만 왕세자의 3년만 방위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방위 취소 이후에는 보도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행을 취소한 빈살만 왕세자가 카타르에서 등장했습니다. 빈살만은 기시다 총리와의 회견이 예정됐던 20일 카타르 알코르의 알바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사우디와 카타르는 한때 단교를 했는데 사우디의 실세인 빈살만 왕세자가 카타르에 등장함에 따라 묘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카타르에서는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를 주축으로 중동의 에너지 패권 경쟁에 나선 것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2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미국과 카타르 전략 대화를 갖고 안보와 에너지, 보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원유 증산 문제로 관계가 소원해진 사우디를 대신해서 카타르와 밀착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행보로 해석됩니다. 양국 테이블에는 중국 견제 문제도 핵심 의제로 올랐는데
그랜 맥거크 백악관 중동 담당 조정관은 중국과 카타르 간 협력 관계에 상한선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17일 사우디의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빈 살만 왕세자에게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가 관련 소송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빈 살만 왕세자의 면책 특권이 인정되는 내용이 파악된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 법무부는 피고인 빈 살만이 외국 정부의 현직 수반으로서 국가 원수에게 부여되는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는 것이 행정부의 판단이라며 국가 원수 면책 특권의 원칙은 국제관습법으로 잘 확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략대화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 정부가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것은 국제관습법의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일 뿐 양국 관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면책 특권 부여를 두고 미국이 정의를 포기한 것이냐는 비난의 블링컨 장관이 직접 해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면책 결정에는 사우디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워싱턴의 속내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중국도 이에 질세라 차이나 머니를 꺼내 중동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종북 국영 중국 석유화 공그룹 시노퍽은 지난 21일 카타르 에너지에서 2026년부터 27년간 연간 400만 플러스의 LNG를 공급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현 시세로 610억 달러 약 82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LNG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 가스 공급 계약이나 양국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로 각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입 경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중국은 에너지 공급망 봉쇄 등 예기치 못한 위기에 맞서고자 카타르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사우디를 찾아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우디에게 구애를 하는 것은 시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에너지 보급이 무엇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빈 살만 왕세자를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동안 사우디가 개최하는 경제, 문화, 체육 행사 등을 보이콧하는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에너지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지구촌 악재가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원유 공급 확대, 물가 상승 억제 등의 열쇠를 지닌 거대 산유국 사우디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왕따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말을 뒤집고 올해 7월 사우디를 방문해서 빈 살만 왕세자에게 원유 증산을 부탁했을 정도입니다. 국제 정세가 변하면서 사우디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더욱 커졌고 이제 빈 살만 왕세자가 외교 결례라는 비난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자가 된 것은 일본인 셈입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과의 관계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큰 매력을 못 느끼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실제로 빈 살만 왕세자 측은 한국을 방문한 17일 일본 방문 일정 취소를 우회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오찬 당시 양측 대표단 사이에서 방한 이후 일정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다음 행선지에 대한 한국 정부 측 질문에 사우디 정부의 한 관계자가 태국에 들렀다가 일본으로 갈 것이라고 했으나 그 옆에 다른 관계자가 일본 방문은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과거 일본으로 신혼여행을 가고 현지 게임 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일본 문화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 급격하게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23일 니온게이자의 신문은 한 소식통을 이용해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신원할 수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왕세자 자신이 이번에 일본을 방문할 필요가 반탄을 일본 방문 취소 발표 직후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 국부펀드는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 PIF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IF는 싱가포르 투자청 GIC 등과 카카오엔터 투자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인수, 합병 추진 등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중 7천억 8천억 원가량을 GIC와 PIF가 투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것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가 추진하는 비전 2030에는 네옴시티 외에 문화산업을 키우겠다는 의도도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기존 사우디의 경제체제를 바꾸겠다는 것인데 빈 살만 왕세자가 참여한 카타르 월드컵 개막 시에는 BTS의 정국이 무대에 섰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음악은 현재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과 비교하는 것이 신뢰가 될 정도입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문화산업과 협력을 결정함에 따라서 굳이 일본을 방문할 필요도 없었던 셈입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이 사우디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방문한 한국과 비교해 일본 정부 대응을 향한 불만이 큽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부터 5일간 사우디를 방문해 수주 외교전을 벌인 덕분에 방한 일정 자체를 취소할 뻔했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찾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증세와 엮어서 방일 취소를 꼬집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GDP의 1%에서 2%로 2배로 늘리는 데 필요한 연간 47조 원 넘는 금액을 증세로 조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 증세만 검토하고 국민에게 유익한 일은 안 하나? 에너지 확보는 물론 네옴시티 건설에서도 제외되는 건가? 한국과 저울질에서 얕보이다니 굴욕적이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과 끈끈한 동맹국인 일본을 빈살만 왕세자가 방문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기시다 총리가 사우디 측에 육아 안정을 촉구하는 것이라면 일본 방문이 별 메리트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가 브릭스 참가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일본 방문을 취소한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러시아가 이끄는 브릭스에 사우디가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미국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번 빈살만 왕세자의 일본 방문 취소를 미국 동맹인 일본에 대한 괴롭힘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한 일본 네티즌은 미국의 개가 되어버린 기시다 정권 하에서의 일본 방문은 내키지 않았던 것일지 모른다라며 에너지 문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자위수단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네티즌도 서서히 미국 기주의 외교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한 것 같다며 기시다 총리 어깨가 무거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국도 물론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일본과 비슷하지만 사우디는 한국을 일본처럼 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국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로 건설되는 내용 등 첨단 산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실제로 빈살만 왕세자는 방한 당시 한국의 8대 기업 총수를 불러들였는데 가장 앞자리에 앉은 것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문화산업이나 반도체 산업 모두 한국에게 뒤처진 상황인데다 미국의 동맹국임을 스스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에게는 좋은 먹이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빈살만 왕세자의 일본 방문 취소 뒤에는 이야기가 얽혀 있었으며 한국은 꽤나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